그 건물을 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건물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엔타블레처라고 하잖아요. 그 기둥 위에 오도를 위에를 받치고 있는 부재를. 근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아키트레이브라고 하는 이 부재가 사실 기둥의 스판을 결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시대에서 건축도 결국 기둥의 열주의 높이,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쌓을 것이고 어느 정도 높이를 쌓았더니 기둥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으니까 기둥이 지지를 했더라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결국 서양 건축이 가지고 있는 쌓기의 문제가 아니었나. 우리나라 동양 건축에서는 세우기의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사실 목조가 아닌 석재에서는 저런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쌓아서 만들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시작점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엔타블레처를 구성하고 있는 아키트레이브나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 하중을 지지할 것인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저 돌 사이즈 하나가 얼마만큼 두께를 가지고 하중을 지지할 것인가는 굉장히 서양 건축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이런 점성술에 대한 문제는 사실 기하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미의 척도 자체가 하나의 이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정의로 환원이 될 것 같고, 사실 이러한 미적 비례감에 대한 스터디들이 어떻게 보면 그 건축의 본질적인 비례감을 이루는 요소였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상식인 뭐 피타고라스,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5가지의 원소에 대한 얘기들, 이런 아주 근본적인 얘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건축의 본질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로마네스크 양식에서의 그 로마 시대 건축에서의 이 아치의 개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방금 그 아키트레이브의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스판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러한 공간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식을 우리가 로마네스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포인티드 아치라든지 이런 리브볼트의 개발에 의해서 사실 혁신적으로 이 구조적인 성능 자체가 향상이 돼서 다른 형태의 건축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사실 거기에서 꽃피우는 미학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 정의를 해서 이걸 고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계몽의 단계를 거쳐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수없이 많은 메타포라든지 이런 신학과 맞물리면서 건축의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서 왔고, 또 때로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논쟁을 이루어왔고, 그걸 해결해내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분화돼서 사실 약간은 장인의 개념에서 건축가라는 개념이 분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하나의 이념, 어떻게 보면 바로크의 이념의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기하학이 사실은 아주 체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루이 14세가 사실 이 굉장히 큰 호수를 만든 이유는 이 베르사유 궁에서 봤을 때 자기 눈에 이 호수 자체가 들어오기 위한,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이 퍼스펙티브를 재해석한 어떤 하나의 기하학이고, 사실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데카르트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이런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또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양 건축의 어떻게 보면 본질은 뭐 이런 재료와 이런 기하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최초로 이제 성당을 콘크리트로 짓기 시작하고, 오기스트 페레가 뭐 공동주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스타프 에펠이 사실 만든 에펠타워보다도 그 전에 더 유명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인도 차이나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논리에 의해서 물자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철도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학적인 어떤 공학적인 개념으로 풀어낸 게 에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시기였었고 그 시기에 이 철이라고 하는 거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엔진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에펠에 의해서 이런 수학적인 공학적인 개념들이 사실 체계화되고 이게 역학적으로 환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엔지니어링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실 당시 시대만 해도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걸 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에펠이 진행했던 에펠타워는 당연히 그러한 저항에 어마어마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새로운 형태와 조형 그리고 구조 공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의 70% 이상이 전부 다 이걸 반대를 했었겠죠. 근데 에펠이 가진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거를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풀었고 정부에서 돈을 댈 수 없다고 하자 에펠이 그럼 자기가 돈을 낼 테니 여기다 입장권 수익으로 자기가 이걸 보존하겠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즈니스적인 발상으로 사실 이걸 풀어냈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에펠타워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 라디오 주파수의 어떤 방공에 대한 의미,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걸 또 지켜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없앴으면 프랑스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1, 2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역사를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가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서양 건축의 역사하고는 달리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는 한국 건축의 역사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정도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펠타워를 짓기 위해서 경사면이 된 기중기를 개발한다든지 사실 산업 자체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편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비례나 기하학, 척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미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 공학으로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건축의 본질적인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본질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콘크리트로 지은 유니트 다비타시앙이라고 해도 이런 척도와 기하학과 공학이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꼬르비제가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형태 원소 그리고 그런 어떤 이 기하학적인 이 원리에서부터 시작됐으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과 도덕, 이 계보학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냉엄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계보학에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 나갈 것이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개념은 서양 건축의 개념이라면 한국에서는 다른 개념을 썼었죠. 사실 그걸 일본에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걸 다시 우리나라화 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없었던 건데 서양에서 말하는 건축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건축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이 100년, 200년의 역사, 100년의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축에 대한 개념은 아직 한국에 이식이 안 된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게임의 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건축하고 있으니까 이 건축의 룰이 이거다라고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아예 다른 이 방향성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축을 하고 있고 그 단어를 우리는 어거지로 차용해서 건축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 사실 이런 그 인문학적인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데 이 다른 개념에서 사실 건축가들의 어떤 투쟁으로서 만들어진 지금 현실이 지금 한국 건축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약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저는 이제 설계 사무소를 이렇게 해오면서 몇 가지의 이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건축은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모든 설계 사무소가 다 디지털화된 설계 방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공 방식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건축주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전부 다 아날로그적인 방식,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체계, 기존의 100년 동안 공장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공 방식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다 3D 프린터로 모든 공사가 될 것이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 결국 테크놀로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건축에서 끼치는 영향이 크고 그런 기하학과 수학적 영향이 큰 게 어떤 건축의 산업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약간 허구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크래프트맨십과 만나면서 건축적인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고 오늘 강연을 하게 된 토머스 드익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인 정신의 가치가 없이 사실 그런 건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게 노동의 가치로 환원이 되고 그게 밸류로 만들어지는 게 사실 건축이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의 개념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구현과 노동 가치가 한국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좀 화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료와 기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매트리라고 하는 건 제가 2015년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전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건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참을 고민하면서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매트리는 지오메트리의 이 어민데 이 어원 자체가 메저먼트 이제 측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는 이제 땅을 측정하다 이런 의미겠죠. 지오메트리가. 그래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건데 재료를 측정하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쉐입은 파르테논 신전이지만 거기를 구성하고 엔타블러트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아키트레이브의 한 모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을 구축할 수 있는 텍토닉적인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요소 하나를 이해를 잘하면 반대로 그 형태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재료, 수입할 수 있는 재료, 그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기하학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단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주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베스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가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 조합된 형태들이 하나의 소재만 쓰는 건 아니고 그 소재들끼리의 조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이런 유니트화된 시스템으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다시 형태화시키고 다시 그게 또 본질적인 재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 방식을 갖고 있고요. 각각의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을 최대한 잘 분석해서 스마트한 방식으로 조합을 시키고 연결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내자.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0년에 제가 시계로반 사무소와 런던에 있는 자하디드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연찮게 맡은 프로젝트고요. 주차장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 평당 어마어마하게 낮은 건물이고 그때 당시에 주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다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용한 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을 한번 지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이 금속에 대한 이 접합부 상세를 제가 자문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고도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없었을 뿐더러 제 입장에서는 컨택 포인트가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만약에 이 다른 방식으로 접합할 경우에 이 금액이 너무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금속을 전부 다 용접으로 다 만든 거고 알루미늄은 당연히 용접이 안 됐지만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용접이 됐고요. 이런 상업지구, 주차장 땅, 일반 근생 이런 땅에 이제 주차장이 우리나라에 택지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지구 단위에서 묶여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차장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중고차 전시장으로 대부분 쓰입니다. 한국의 주차장 아마 70%는 전부 다 중고차 전시장, 렌터카 회사가 맨 상부층을 전부 다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30%를 근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생을 분양을 해서 그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비를 받아서 분양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건물은 굉장히 뭐 간판으로 뒤덮인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우리나라의 부도심의 현실인 거고, 이 주차장을 땅은 그러면 약간의 그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자, 그리고 그걸 역발상을 해서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도시의 랜드마크화 되면서 그 주차장이 갖고 있는 땅의 가치를 높여보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간판 하나 붙이면 그 건물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사옥처럼 느껴질 수 있고, 주차장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사옥이 될 수 있고, 이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게 핵심이었는데, 땅의 폭이 뭐 14m밖에 안 되는 땅을 LH에서 잘못 판 거죠. 사실 그 땅이 주차장 땅이 될 수가 없는데, 한 층에 주차 대수가 10대도 안 나오는 땅에 이걸 못 모르고 건축주는 산 거고 6년 동안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상법에 의해서 주차장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목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골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콘크리트와 철골을 섞는 방식,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저런 금속의 패턴은 한 960개 정도 되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전부 다 용접 형태로 붙이게 됐습니다. 용접이 한국에서는 가장 제가 당시에는 가장 쌌었고요. 가장 쉬운 디테일로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부 다 레이저 커팅을 해서 그거를 일일이 숫자를 맞춰서 붙이는 조합들이었고, 960개의 패턴들은 전부 다 다른 패턴들을 조합시켜서 붙이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뭐라 그럴까요? 이런 용접공들의,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용접공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속성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굴절되는 현상에서 낮과 밤의 이미지를 바뀌게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일이 없어서 한참 동안 이렇게 있다가 우연찮게 들어온 일이었는데,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농가주택을 이렇게 리모델링 뭐 물론 천마선에서 원경을 받았고, 뭐 공사비가 이 건물값이 6천만 원인데 그 건물값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의 재고를 찾았습니다. 이 재고를 찾았고, 다행히도 이게 조경용 펜스 재고인데 아직 안 팔리고 남은 재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빗금을 그어서 마루모 형태를 만들고, 이런 이제 디지털로 다 전부 다 저희는 설계를 3D 밴드, 3차원적인 밴딩으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기가 없고, 그래서 투밴딩으로 일단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좌하 이렇게 이제 손양 소장님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휘로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든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도면을 엄청나게 그렸지만 이건 아무 이게 쓸모가 없었고, 이게 이제 올라가서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저쪽에서 제가 쳐다보고 이게 비례가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정도, 아주 직관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또 이 공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주 복잡한 미리 단위의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림으로만 존재했던 거고, 이렇게 이분이 생각하는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 나가서 시공을 해서, 이걸 또 3차원 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커팅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밴딩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장 싸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해결을 했었던 건데, 초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참 많이 배웠고요. 이게 노동비의 단가가 얼마고, 뭐 소위 말해서 현장의 언어, 조공이 얼마고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하루에 그 프레카를 빌렸을 때 그게 얼마의 단가가 있고, 뭐 그런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장도 마치 이제 저희 담당을 막 수염도 억지로 못 갖게 하고, 거기서 마치 연차가 높은 사람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막 그런 어떤 정무적인 기싸움들,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요소였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주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벽돌하고 결합한 겁니다. 이게 벽돌이 갖고 있는 웜한 속성을 스테인리스 스틸의 이 콜드한 속성으로 약간은 좀 이렇게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들어갔다가 후진하다가 차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걸 했지만 실제로 뭐 이런 도면은 아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실을 내려야 되는데 실이 한 300개 정도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 처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 벽돌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m 정도를 쌓았는데 이게 1도씩 정확하게 쌓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끝에 가니까 거의 한 90도까지 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16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 만 장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털어내고 다시 제가 가서 직접 제 감으로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쌓았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저도 이게 건축가라는 개념보다는 빌더의 개념으로 이 한국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3D로 열심히 설계해서 완성도 있는 걸 만들어내도 그 단가 내에서 현장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저가 공사, 중저가 공사는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나고 있고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를 높일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나. 벽돌을 직접 사서 사무소에서 쌓아보고 3D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거친 끝에 이렇게 3차원적인 이 각도를 계산해냈지만 이 각도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직원이 직접 가서 쌓고 쌓는 거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컨펌해서 지어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1차 함수로 각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로 틀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어떤 거친 표면과는 좀 다른 스테인리스가 옆에 있는 풍광을 반사시키길 바랬는데 이 문제가 단점이 뭐였냐면 아침마다 새가 엄청 죽습니다. 아침마다 이 새가 마치 이 유리인 줄 알고 꽝꽝 부딪혀가지고 이 건축주가 맨날 죽은 새 치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침에 저희한테 매도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매도 하나 그려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있는 집 만들었고요. 평수는 50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입니다. 초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지오메트리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한 케이스인데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예전에 뭐 교통부 장관께서 사셨던 이 강남의 고급 주택을 건축주가 사서 이걸 사무소로 바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석, 블랙 스테인리스, 기와인데 기와의 조직이 너무 이뻤고 이제 이 기본에 있던 나무의 목재의 처마 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좀 놔두고 색깔만 바꾼 다음에 블랙 스테인리스의 이 디자인으로 이걸 덧붙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패턴 자체가 거의 한 20만 개 구멍이 났는데 그게 전부 다 사이즈가 다르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금속이기 때문에 또 가능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레이저 커팅으로 전부 다 커팅할 수가 있고 조형적인 면이라 모든 걸 다 계산할 수가 있고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패널 자체가 붙이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겁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빛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광량에 대한 부분들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접으로 이것도 뒤에다 판넬을 대지 않고 이렇게 이 각을 꼭 절곡을 한 다음에 그 절곡을 해서 구조적인 힘을 만들고 그걸 용접으로만 이제 해결을 해서 내부에 빛을 빨아들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것도 마치 블랙홀처럼 이 금속이 들어가는데 맨 앞에 있는 삼각형은 1m 저기 안쪽에 있는 건 60cm여서 이게 밑에 있는 석재도 전부 다 사이즈가 다르고 위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공사가 돼버렸고 현장 수상자 한 2번 정도 도망가고 그쯤 되면 뭐 차 맞고 뭐 돈을 주네 마네 뭐 이런 문제 생기고요. 아무튼 뭐 현장에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장의 저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막고 위에 이 천장을 열게 되고 외피는 이렇게 블랙 스테인리스와 기존에 있던 기와의 질서가 이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부의 풍경이 외부의 풍경이 조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이 됐습니다.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리플렉션 시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철로 내부 구조물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었는데요. 이게 조그마한 미술관에다가 철 덩어리를 하나 집어넣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수깡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 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구조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팝을 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감성의 자유로움. 이게 콘크리트가 가지지 못하는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육중함이 지탱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묘한 긴장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형태가 다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서포팅 시스템 없이 이 자체에 메비우스 띠처럼 만들어지는 철 자체로 서 있는, 스탠딩 돼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이게 초기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조역학적으로 어디 부분을 이게 만들 것이냐를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경막 형태, 이 외피의 경막 형태의 삼각형의 이 경막들을 쭉 결합시켜서 얘를 강접합 형태의 강구조로 만들고 그것들을 다시 용접을 해서 접합시키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풀었습니다. 굉장히 구조 엔지니어께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목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캔틸레버 형태의 구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걸 다시 구조적으로 이제 10분의 10배 정도 이제 확대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처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좀 더 많은 보강을 했어야 됐고, 어느 부분은 좀 더 약한 보강을 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했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이 미술관 안에 이걸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1:1 목업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렇게 음각 형태하고 양각 형태로 안에 경막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접합이 된 상태인데, 오차가 1cm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차가 전체적인 쉐입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게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현장에서 반입을 하는데 이 한 덩어리당 거의 500kg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양중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1:1로 크레인으로 들어서 일일이 붙여서 형태가 맞는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분해를 해서 다시 틀린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미술관으로 반입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다시 반입을 해서 내부에 이 덩어리들을 쌓아 올라가서 이렇게 용접을 해서 다시 강접합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떠 있죠. 이게 이제 캔틸레버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인 쉐입을 크게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이걸 원래는 이걸 외부 조형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물류비하고 이 노임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분해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 다시 만드는 게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거 그냥 폐기 처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안 하잖아요. 금방 또 이제 안 하는 걸로 돼버렸습니다. 좀 아쉽게요. 네. 다음 프로젝트는 이걸 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인테리어 뭐 회사인지 어딘지 이렇게 맡겼는데 이런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 안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저히 심의원들이 안경은 안 된다 해서 안경만 뺐던 이런 형태가 나와가지고 눈 2개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좋게 해볼까 해서 건축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돈의 8초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경이 한 900개 정도가 다 안경 알이 다른데요. 안경 알 자체가 달라서 3중으로 이렇게 트리플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경이 뒤집힌 안경, 이렇게 바로 되는 안경, 이것들이 사이즈가 다르고, 원래 원하는 그 안에 이제 조명을 완벽하게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빛이 디퓨징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건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축주를 설득해서 이 정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명에 대한 단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좋은 조명을 써야 되는 걸 설득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거에 대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걸 설명을 해도 이 단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이 MDF로 목급을 하고 안에 조명에서 얼마만큼 빛의 광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조명 이렇게 라인 조명 하나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2만 원짜리 조명 쓰다가 20만 원짜리 사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명을 좀 많이 쓰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조명에 대한 거를 제가 3줄만 억셉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줄이 3줄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참 어려운 일들의 결과로서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또 한국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 한 달 만에 뚝뚝딱 하면서 만드는 게 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김포 쪽에서 이 공장에서 이 레이저 커팅이 비싸다고 하니까 전국을 수비하더니 저기 부산의 기장 쪽에 공장이 엄청 싸다더라 해서 거기 가서 그냥 바로 새벽까지 공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돌려서 다음날 가져와서 시공을 했어요. 근데 또 단가를 맞췄어요. 굉장한 또 한국인의 저력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의 DNA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짜 판단이 들거든요. 이 비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싼 그냥 일반적으로 주문할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건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비싼 건물이 이제 하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좀 필요했던 거고, 이 강남 논현동에 한 198평 정도 땅입니다. 땅이 사실 200평 안 되는 거는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지 크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이 깨토즈라는 브랜드가 프랑스 왕 루이 14세를 의미한데 한국 분이 이 브랜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킹 세종을 한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아까 말씀드린 베르사유 궁에서 만드는 캘리그라피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을 미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왕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스마트한 왕이었고, 그래서 기하학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건폐율 60% 찾고 나머지 주차장 하는 게 일반 건물이잖아요. 강남에 대부분 그렇게 개발되는데 이 법규 조건을 좀 이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대로변의 사선 제한을 작은 도로까지 이렇게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3면이 노출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 중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왼쪽까지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정을 활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컨셉이었고, 이 중정의 프로포션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정이 너무 크면 안 되고 또 너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건폐율상 필요로 하는 중정 면적을 맞췄고, 그게 거의 한 14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 된 게 여기에서 입구도 되고 커피숍도 되고 여기서 모든 행사를 합니다. 뭐 자동차 런칭쇼도 하고 재즈 페스티벌도 하고 아주 작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게 쓰는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뭐 300명 정도 이렇게 이비테이션 해서 저기 있는 저 스크린 월 같은 걸 올려놓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쇼도 하고 이런 내부 공간. 사실 서양에는 많이 있는 중종의 공간이 사실 한국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트라이 했는데 아주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지하를 활용해서 그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충족시켜야 됐고, 그래서 지하를 한 20m 정도 팠는데요. 거기에 이제 라이브 홀이라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160석 정도 되는데 이걸 공연장으로만 쓰면 안 되니까 평상시엔 전시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폴딩 체어를 적용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게 닫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화이트 큐브 형태가 돼서 여기서는 어쿠스틱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보이는 저 문이 하나 있는데 6m짜리인 게 무비멀입니다. 그게 열리면서 복도 공간을 행사장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정이 단순히 섬처럼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 도시의 한 부분의 조직의 이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였고요. 내부에 있는 중정의 패턴은 이 이스마일이라는 이 베르사유 궁을 지을 때 이제 궁정화가가 남겨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하늘과 베르사유의 하늘을 역사적으로 한 300년 텀을 두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매칭시키는 그런 이 매핑을 했고요. 이게 3차원적인 밴딩으로 이 금속이 올라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시 기술상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커팅을 해서 용접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또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계식 아노다이징 기기가 없고 다 전부 다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게 색깔을 변색해서 이렇게 빼는 방식이거든요. 마이너스로 빼는데 아침에 빼서 그 로에서 저녁에 또 담그면 색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서양에서 뭐 대부분 건축가가 쓰고 있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이 균일화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건 만들지 못합니다. 되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축은 차법대고 하는 건축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공장이 없으니까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수입할 경우에는 뭐 단가가 한 10배 들고 그래서
뭐 그런 기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바로크 패턴을 좀 재해석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큰 유닛이 작은 유닛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도시적으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면서도 이 어떻게 건축주가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플랫폼 L이라는 아트 센터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철하고 상관없는데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제 나름대로 아주 자부심이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 거의 한 2년 정도 했는데 수익 계약은 아니고 공모했습니다. 근데 당선됐는데 공사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인데 거기에다 설계비가 다 포함이고 부가세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600만 원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거 2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김승훈 선생님이 설계한 키스트라는 그 한국과학기술원 건물인데 아주 걸작입니다. 아주 훌륭한 건물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김승훈 선생님이 하셨던 그 콘크리트를 이제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UHPC로 만들어보고 싶었고 당시 서울대학교 홍성월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그 콘크리트 우리나라 분야에서는 권위자시죠. 근데 이 UHPC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건축가 이게 쓰질 않으니까 이게 사실 산업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해봤는데 이게 진짜 없던 시장을 하나 만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키스트 입장에서는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거 검증을 해내라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를 하는데 이걸 믹싱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예를 들면 스노에타가 설계한 부산 오페라 센터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썼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현판이 하나 있는데 이 키스트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국내 최초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진 않았고요.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글자를 이렇게 연못 앞에 키스에서 원했던 거는 그냥 조형물이에요. KIST 이런 거 이렇게 멋진 거 하나 놓자 50주년 기념.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 파빌리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영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스루죠. 한 7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사람이 있는 건 느껴지지만 빛과 바람은 통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있는 약간 그런 파빌리온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제 키스트 원장님께서 너무 싫으셨는지 이걸 저기 산 위에다 올리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못 하겠습니다. 해서 지켜낸 아주 눈물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는 되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글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했었던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우연히 읽었는데 여기서 영감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어휘들을 정리를 했고 그 어휘들을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글자들을 새겨놓는데 이게 1cm 이상 이하로 갈 경우에는 이게 강도 테스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글자를 일일이 다 1cm 이상으로 다 맞춰서 이런 글들을 새겨넣어야 되고 이걸 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방리제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그걸 빼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이제 고무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무망치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따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물 자체가 8개의 덩어리지만 이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다음에 UHPC라는 산업 자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시스템랩에서 한 하나은행 리모델링도 사실 이 프로젝트 테스트 버전이 나와서 그쪽 관계자가 이걸 보고 되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스노에타도 이 UHPC를 쓰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의 생태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HPC의 시장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어쨌든 시도를 하고 만들어 봐야 그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단가가 얼마다라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금속을 쓴 형태인데요. 이 나인브리지라는 그 골프장입니다. CJ 그룹 골프장이고
그 앞에 600년 된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되게 불편해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 왼쪽에 있는 처럼 이렇게 파빌리언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시고 다시 하자 해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나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나무 같은 구조를 만들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구조는 뭐냐? 핵심은 이 형태적인 쉐입이 아니라 구조적인 쉐입인데 이 나무는 이 구조와 덕트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줄기 자체가 구조체에 이제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걸 더블 튜브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게 구조체이자 하나의 덕트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벤틸레이션 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공조 시스템을 갖다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피는 12T짜리 금속 철판을 쓰고 내 피는 이제 금속 그 벤틸레이션 덕트를 쓴 거고요. 그 가운데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집어넣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을 하면서 단열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서플라이 에어고 파란색이 리턴 에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공기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역학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근데 이 공기의 구멍이 위에 있는 동그란 구멍이 48개인데 이게 막 50몇 개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공기의 유속이 약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아래까지 도달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작으면은 공기의 유속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기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조각을 내서 벤틸레이션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걸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데 이 더블 밴딩 쉐입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지그 패턴이라는 이런 형태를 단면화시켜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먹고를 해서 현장에서 만듭니다. 평택 공장, 화성 공장에서 만들고 이걸 분해해가지고 제주도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무조건 조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분해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계측입니다.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자른 게 얼마만큼 정교하게 정확하게 계측이 되냐 벡터 값을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데이터로 이걸 갖고 현장에서 붙였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반영하느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유리거든요. 더블 밴딩 곡면 유리예요. 근데 한국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유리를 생산을 못합니다. 원밴딩 유리는 복층 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접합, 복층, 그 다음에 로이까지 가다 보니까 특수유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특수유리를 생산할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셴전에 있는 중국 공장에 연락을 하게 됐고 중국 공장에서는 OMA라든지 MVRDB라든지 다양한 건축가의 더블 밴딩 기술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한 거고 그 기술을 갖고 오는 게 좋은데 6개월 동안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딜리버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든 구조체와 유리가 오차가 나버리면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측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고 이 3D 스캐너로 전부 다 일일이 스캔을 다시 해서 데이터화 시키고 현장에서는 대기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골조를 조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는 넘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춘 다음에 다시 계측을 한 다음에 이 위치들을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 그래서 유리 조각이 사이즈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 피스 하나만 틀리면 전부 다 문제가 되고 5mm 이상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코킹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걸 핸들링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부 덕트가 48개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구조체처럼 보이고요. 이런 옆부분에 이 나무하고 굉장히 편안한 형태의 이런 구조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계측에 대한 기술은 좀 이따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교한 건축이고요. 파빌리온 건축이지만 또 영구적인 건축이고 이걸 다시 분해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스틸이니까 또 가능한 거고 이런 덕트 시스템과 구조 시스템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정교한 건축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요거는 울산에 있는 주차장 건물인데요. 앞에 울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게 사실 다들 물어보시는데 저게 금속입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금속이었고 칼라 강판이었고 그걸 이제 뒤에 알루미늄 복합 판넬 소재를 덧붙여서 곡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런 곡면 형태는 드라이비트나 다른 소재, 석재 같은 걸로는 했다가는 이 빛의 반사도에 의해서 곡면이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고 되게 우글우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금속이기 때문에 저런 다양한 형태 쉐입이 굉장히 정교하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칼라 강판이었고 후스코에서 다행히도 그 색깔을 조색을 맞춰줬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색을 맞춰줬고 샌드위치 방식으로 주차장이 돼서 맨 위에는 예식장이 있고 맨 아래는 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가는 사람은 주차장이 7, 8, 9층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이 근생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장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샌드위치 방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주차 동선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뒤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앞에서는 위로 올라가서 그 1000대 정도의 주차 대수가 동시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이 금속 판넬, 중간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석재, 그 다음에 클래딩 이렇게 해서 이런 조명 형태를 설치를 했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비싼 건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거고 모든 건축이 그렇지만 그거를 그래도 조형적인 의미에서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고요. 예식장인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주택인데 뭐 과천에 있는 주택입니다. 앞쪽에 정원이 있고 앞에가 산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어가지고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산이 자기 정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대리석과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스테인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이거를 그 단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뭐 내구성이라든지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퍼펙트하지 않나. 그래서 즐겼습니다. 아주 즐겨 쓰고 그거를 외부에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형적인 면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다량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내부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건물이 설계가 돼서 이제 폐열 회수 환기 시스템이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파이프들이 이 3차원적인 곡면을 만들 때 상당히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가래도 사실 직선 부재지만 그 직선 부재가 이렇게 밴딩이 되는 형태로 트위스팅이 되면서 다양한 조형 형태를 만들듯이 저는 이제 스테인리스 금속을 조형적인 형태로 트위스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돌은 평도를 그 대리석을 가지고 곡면을 살짝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스틸,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고요. 이런 이 태양 각도를 계산해서 내부에 최대한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는 최대한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약간 전통적인 처마 라인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내부의 천창에 의해서 좋은 광원이 들어오고 테라스가 있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데요. 이 테라스 위에 있는 요 루버를 붙이는 타입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이게 이 디지털화된 어떤 시스템에서 파라메틱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은 사실 굉장한 존재감으로 금속 이 스테인리스 루버 패널이 압도적으로 이게 되어 있고요. 이 용접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사하는 게 한국에서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야말로 진짜 그런 크래프트맨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나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를 전부 다 유럽에서 이걸 만들겠다? 아마 공사 단가가 저는 한 5배 이상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굉장히 싸게 이런 소재를 구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거는 이제 부산의 한 커피숍인데 이런 곡면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일반 유로폼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철판 거푸집으로 썼는데 이 철판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m 갭이 있는데 이 레벨차를 극복을 하려고 했고 3개 층의 주차장과 2개 층의 커피숍이고요. 이렇게 반원 유닛을 결합시켜서 유닛화된 패턴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이렇게 스틸 거푸집으로 형태를 짜고 모든 게 이제 그런 곡면을 만들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과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공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이 공사업체가 창고만 짓던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가 이게 또 된다고 하는 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또 지방에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또 목수들이 이런 철판과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걸 가서 봤더니 확신이 들었고 이분이 철판에 대한 이 곡류를 다시 따가지고 만드는데 거의 완벽하게 따는 겁니다. 아주 진짜 감동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단가에 아무튼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EPS죠. 이렇게 스티로폴로 돼가지고 이건 금속으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물결 무늬의 형태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테라스들이 겹쳐 있고 이 위에서 봤을 때 아래까지 이제 타일이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그런 조형적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도 앞바다에 이렇게 펼쳐지게 있습니다. 예, 주차장 뷰고요. 아래에서 바라본 뷰, 예, 이런 느낌입니다. 네, 테라스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공면 자체의 형태는 이런 거푸집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가적인 면에서. 최근에 완공한 한 2년 됐는데요. 설해온이라는 그 클럽하우스고요. 양양에 있습니다. 기존의 클럽하우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그 36홀에서 45홀로 바꾸고 여성 골프들이 많아지니까 라카가 더 필요했습니다. 레스토랑도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 골프장에 땅이 많을 것 같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캐디 동선,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동선, 그 다음에 카트 동선이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옆으로 벌린다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직 중축을 하게 됐고요. 여기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저 부분을 여자 라카로 수직 중축을 해서 건물을 들어 올리고 맨 오른쪽 부분에 레스토랑을 중축하고 앞쪽 부분에 또 달아매서 뭐 공간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신축 같은 전면 리모델링이었고요. 기존에 있던 그 골프텔을 하고 같이 연계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약간 목조로 따뜻한 느낌의 웰커밍 공간을 만들고 반대쪽은 금속으로서 굉장히 또 시크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두 면 자체의 풍경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존이 있다면 오른쪽은 이 약간 비빔밥 같습니다. 목조도 쓰고 철골도 쓰고 대리석도 쓰고 벽돌 빼고 다 쓴 것 같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쓰고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게 상당히 재미있게 구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중축하고 카트고 늘리고 라카를 들어 올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 마스터 플랜을 전부 다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철골을 기존에 있던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이를 들어 올리다 보니까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RC 기둥 단면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면 보강을 하고 철골을 올려서 거기에다가 지하 같은 경우에도 기초 파운데이션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앵커 그라우팅이나 이런 특수공법을 써가지고 기초 보강을 하고 해서 철골로 수직 중축을 하는 기존에 있던 RC 건물에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건물에서 위쪽 부분에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구조적으로 익스텐션된 수직적으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익스텐션돼서 라카가 이게 중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목재가 있는데 이 목재는 내화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내부 공간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을 쓸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철을 쓰지 않으면 목재가 너무 두꺼워져서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철 프레임으로 모든 구조체는 다 짜고 나중에 내부 공간을 해도 내화 기준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해서 미래적인 중축 가능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철로 모든 구조체를 다 땄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은 이런 스타팅 하우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부주넉한 처마 라인인데 이 처마를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디테일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료가 재료하고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질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코킹을 싸게 되면 모든 게 다 버리는 거죠. 코킹을 쓰지 않고 오픈 조인트 방식으로 이런 금속을 마감하고 싶었고 그걸 하기 위한 방식인데 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깊이 들어간 곳은 8cm가 깊게 매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매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름 이제 굉장히 이 그라데이션 방식으로 이 금속을 이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디테일이 있었고요. 이것도 뭐 아무튼 굉장히 좀 많은 스터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 이런 목겁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라든지 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녹이 슬지 않게 이게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앞쪽 부분의 목조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이런 금속으로 모든 보강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모든 형태를 따고 목재로 마감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가지 각도가 다른 형태가 만나면서 생기는 기하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조인트들을 최대한 미려하게 만나는 지점들을 만나야 되고 왼쪽에서 오는 기둥의 칼럼들은 캔틸레버가 필요했는데 그 캔틸레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단면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 보강을 해서 이렇게 이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왼쪽에 저 처마 라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흘림처럼 만들어서 사람의 소점에서 봤을 때는 형태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 비례감 있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전면 부분이고 이거는 내부 리모델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철골 위쪽으로 천창이 만들어지게 되고 빛에 의해서 내부 공간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밴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T와 3T의 밴딩, 그러니까 콜드 밴딩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밴딩을 견딜 수 있는 맥시멈 한계치가 있고 그 한계치의 맥시멈에서 얘를 버클 타입으로 걸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그냥 일반 판형인데 얘를 트위스팅을 시켰을 때 얘가 이 서로의 탄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트가 있는데 그 모멘트를 계산해서 왼쪽 상단에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버클에다가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2차원적인 면을 3차원화 시키는 방식, 이거를 합리적인 단가 내에서 푸는 방법, 그리고 그게 2T냐 3T냐에 따라서 이게 금속의 탄성이 바뀌는데 그 탄성률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내는 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 구조에 대한 구조 응력을 계산하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먹곱 테스트를 해서 이 사이즈를 너무 키워버리면 금속 제작이 어렵고요. 이걸 또 너무 낮게 해버리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미려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단열 라인을 쭉 맞춘 다음에 왼쪽 이미지처럼 트위스팅을 해서 맞추는 이 각도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 번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단열 라인, 법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것들 이외에 외부에 있는 이런 프레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깊이감은 태양각을 계산을 했습니다. 태양각을 계산해서 이 최대한 이 건물의 외부에 투과성 있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이 자연광, 그러니까 남중 고도가 가장 최대일 때 이 자연적으로 이 루버에 의해서 자연광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블라인드나 이런 다른 시스템 말고 우리가 건축적인 컨셉으로 이 최대한 이런 이 패시브적인 요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조형적으로도 그냥 금속을 단판으로 쪼개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밴딩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이게 지금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건물을 완공을 했고 이런 루버 형태의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아래에 있는 공연장이고, 뭐 내부에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적절한 조도가 이제 내부에 투과가 되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있습니다. 한번 좀 가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그 김태수 선생님이 설계한 과천관 위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게 한 앞에 있는 이 개구부가 보이시죠? 이걸 저는 기둥을 세우기 싫어가지고 구조적인 이 서스펜션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50에서 60m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 뒤에 이 마스트 구조라고 위에서 잡아당기는 서스펜션 구조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법규는 80년대는 90cm 정도면 핸드레일 난간이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1.2m가 됐습니다. 핸드레일이 성장을 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용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핸드레일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등나무처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오버래핑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고요. 막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등나무 같은 이런 구조체들이 이 바닥에 투사가 돼서 이게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가 계속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텐데 그러면 시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변화를 바닥 패턴의 변화로 읽게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청계산하고 관악산을 보여주는데 구조적으로는 서스펜션 구조로 거의 한 60m, 50m 정도의 스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원이 4개가 있는데 그 원이 4개가 있는데 그 원들이 서로 이렇게 왼쪽 원과 오른쪽이 이렇게 서로 크로싱 돼가면서 만드는 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거고, 겨울에는 이런 각도가 나올 거고 해서 이런 시간의 변화를 바닥 패턴에 느껴보자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할만하다. 하중이나 처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 엄청난 열을 받을 때인데 이게 신축 팽창에 의한 이 조인트가 필요한데 그거는 뭐 슬롯 홀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났고, 근데 문제는 이게 미술관이 그 주말에는 공사를 또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장 실측을 한 겁니다. 3D 스캔을 다 해가지고 다시 검수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3D 스캔을 쭉 해서 모든 이 석재 매직까지 전부 다 정확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원이 아니라 타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이 아니라 타원이 되어버렸고 이게 5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이걸 시공을 했으면 하나의 오차가 생기면 현장에서 이걸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이 3D 검수를 해서 50cm라는 오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오차를 다시 계산해서 다시 3D로 우리가 계측을 해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난간의 위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잘 모르시게 가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세하게 모든 루버의 간격들을 다 재조정을 했고 그래서 원을 다시 만든 겁니다. 타원을 만든 거고 그래서 다시 도면화시켜서 이걸 다시 구조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원래 목표는 하나의 모듈을 뭐 한 12등분 해서 바로 붙이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과천으로 거기 가는 버스 트럭이 갈 수도 없고 헬리콥터로도 이송을 생각했는데 헬리콥터는 엄청 비싼데 중요한 건 이걸 들어 올릴 때 얘가 처진답니다. 이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프가 변형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일정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주요한 구조 모듈은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는 용접을 해서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에는 그 방수 문제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모두 구조를 보강할 수 없어서 그게 정말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측면 구조로 모든 걸 구조를 풀어야 됐고 이렇게 이게 조금이라도 맞지가 않으면 현장에서 용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인브리지 프로젝트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프로젝트가 나와야만 되는 건데 철이라고 하는 소재의 가능성이 또 거기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계층만 잘하면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정 아주 비싸지 않은 단가입니다. 이거 뭐 진짜 미술관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단가 내에서 이어져 있는 공장 뭐 여기저기 막 투입을 시켜서 이런 프레임들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다시 이 계측한 사이즈를 다시 현장에서 맞춘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완료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완료된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구조체에 의해서 이렇게 서스펜션 구조로 달아매는 구조 형태로 만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야간에 이렇게 이 조명이 투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이 앞에 이걸 올라올 때 들를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그 백남준 선생님의 그 다다익선입니다. 그 다다익선이 이 모니터로 이렇게 3층 석탑으로 김원 선생님께서 그 설계를 하신 건데 그 다다익선의 그 모니터 개수가 1003개랍니다. 개천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마침 또 그 백남준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그 시간 이게 시간이 열리는 시간, 이 날이 1003이라고 했는데 저도 뭐 시간의 정원으로 또 얘기해가지고 아주 의미 깊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분명히 그 자료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CJ 그룹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한 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이 후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분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용접 포인트인데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절 포인트도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고 너무 크게 잘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잘라서 현장에서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계측을 해서 정확하게 붙이고 중국에서 온 유리를 위해서 이제 끼워 맞췄을 때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공사를 완료해야 됐고 뭐 당시 이제 그 PGA 투어 첫 번째 시작하는 시즌이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뭐 내방객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간 공사를 위주로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원래 컨셉은 여기 이제 온실로도 쓰고 뭐 다용도 공간으로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형태들을 일일이 짜맞춰서 현장에서 1대1로 다 들어 올려보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 틀린지를 다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다시 이걸 또 분해해서 현장에서 붙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밑에 프레임 자체는 흔들리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은 용접으로 해서 지지대를 만들고 이것 또한 이제 구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조의 한 부분이었고 양중을 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걸 용접을 하고 볼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의 정원이고요. 요거는 그냥 뭐 이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측면의 구조 보강을 했고 석재를 따는데 이 석재 사이즈가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440인데 실제로 가보면 439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차만 나더라도 나중에는 위에서는 1mm 오차가 나도 끝에 가서는 10mm가 다 버리기 때문에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정교한 오차 안에서 이걸 밴딩을 하고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공예적인 작업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큰 골격을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 제작사는 당연히 BIM 방식으로 저희가 모든 데이터는 3D화 돼 있고 3D화 돼 있는 데이터를 뭐 카티아라든지 다른 이 제작용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수공예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로 이게 툴 자체가 3D화, 디지털화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운 공사나 난해한 공사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아직 정말 이제 초창기에 저가로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철에 대한 속성을 조금 금속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단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많은 경험을 쌓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알루미늄 사출에 의해서 이렇게 문짝을 아예 통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내부도 아노다이징 방식으로 금속을 표면을 깔고 이렇게 패턴화 작업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공정상에서 보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가능하다 생각해 보면 또 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많구나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기술에 대한 컨설팅이 참 건축가 입장에서는 슈퍼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더 많은 난이도가 높은 엔지니어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시도에 의해서 건축이 좀 더 수준이 훨씬 더 난이도 높고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소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에 그 회사랑 제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제가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그 파트너도 만나고 했는데 이 부주 엔지니어 단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 좀 같이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작업이고요. 조명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남양면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조를 갖춘 그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